이 논문은 서양 언어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2019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언어학 저널 한 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푸르다가 담고 있는 의미와 한국 문화의 철학. 놀랍게도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박사도 교수도 아닌 학부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양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양학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수강생이 단 5명에 불과했던 그 한국어 말입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학기 한국어 수강생은 40명으로 폭증했고 런던 대학교를 비롯한 영국 전역의 대학들이 이 논문을 교재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어가 주변부 언어에서 학문의 중심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3글자였습니다. 푸르다. 한 서양 학생이 우연히 배운 이 단어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고 영국 학계를 움직였고 결국 한국어의 위상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학생은 처음엔 한국어를 무시했습니다. 애매하고 비논리적이다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녀는 전공까지 한국학으로 바꿨고 서울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푸르다라는 단어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계 학계의 시선까지 바꿔놓은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단어 속에 우리도 미처 몰랐던 어떤 철학이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께서 평생 사용해 오셨지만 미처 몰랐던 한국어의 놀라운 힘.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20년간 비교 언어학을 연구해온 제임스 핸더슨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제자 한 명이 겪은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에밀리였습니다. 똑똑하고 논리적인 학생이었죠.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언어를 보는 그녀의 시각은 명확했습니다. 언어란 정확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게 그녀가 믿어 의심치 않던 언어학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 그녀는 한국어 입문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5명의 학생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맨 앞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어 담당, 박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칠판에 천천히 3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푸르다. 교수님은 칠판을 두드리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색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파란색 아니냐고 말이죠. 박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초록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한 단어가 어떻게 2가지 완전히 다른 색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냐고 물었죠. 박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에서 푸르다는 하늘의 파랑도 나뭇잎의 초록도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청포도의 색도 푸르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우연히 그녀의 노트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명확함. 색의 경계가 모호함. 비논리적.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0년 넘게 언어를 공부하면서 한 번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프랑스어에는 블루와 베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블루는 블루고 그린은 그린입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푸르다는 그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언어가 발달하지 못한 증거가 아닐까? 색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문화적 한계가 아닐까? 그녀의 머릿속엔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에밀리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색채 언어학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과 K의 색채 범주 이론, 각 언어의 색 분류 체계. 그녀가 찾은 모든 자료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언어는 점점 더 세밀하게 색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발달한다고요.
그렇다면 한국어는 뒤처진 언어란 말인가요? 에밀리는 그렇게 결론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박 교수님의 설명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호함 속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듯이요. 저는 그날 저녁 에밀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언어가 불명확하다는 건 결함 아니냐고요.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에밀리, 명확함만이 언어의 미덕은 아니랍니다. 때로는 모호함 속에 더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고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밤하늘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 하늘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은 파란색일까, 검은색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푸르다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이번 시간에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이 칠판에 쓰기 시작한 단어들을 보는 순간 에밀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푸르다, 새파랗다, 파랗다, 퍼렇다, 지푸르다, 시퍼렇다. 6개의 단어가 칠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교수님은 하나하나 발음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단어가 파란색과 관련이 있다고요. 하지만 각각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는 손을 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칠판만 바라볼 뿐이었죠. 옆에 앉은 학생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수업 후 에밀리는 박 교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많은 단어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영어는 불루하나면 충분한데 왜 한국어는 이렇게 복잡하냐고 물었죠.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 하늘의 파랑과 바다의 파랑이 같아 보이냐고요.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둘 다 블루라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둘 다 블루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 차이를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파랑은 맑고 투명한 새파랗다. 바다의 파랑은 깊고 진한 시퍼렇다. 같은 파랑이지만 다른 감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셨죠. 에밀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간결해야 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의 색에 6개의 단어를 쓴다는 건 언어 체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에밀리가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매일 도서관에서 한국어 자료를 찾았습니다. 색채 관련 논문, 언어 비교 연구, 심지어 한국 문학 작품까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그녀의 노트는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각 단어의 쓰임, 예문, 차이점.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애매모호, 비과학적, 비효율. 어느 날 저는 에밀리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은 프랑스어도, 독일어도, 라틴어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요. 하지만 한국어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논리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논리로만 언어를 이해하려 하지 말라고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를 담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학문적 접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수업을 포기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어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박 교수님이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볼 때 단순히 색만 보나요? 아니면 거기서 감정도 느껴지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도 멍하니 교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질문은 그녀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색과 감정. 그 둘이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색은 과학이고 파장이고 명확한 분류 체계였습니다. 감정은 주관적이고 모호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박 교수님의 질문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에밀리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10월의 케임브리지는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 유난히 맑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 햇살은 부드러웠고 공기는 투명했습니다. 에밀리는 점심시간에 킹스 칼리지 앞 잔디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를 괴롭혀온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어는 색 하나에 이렇게 많은 단어를 쓸까? 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까? 대체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책을 덮고 잔디밭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투명했습니다. 깊고 맑고 청아한 파란색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하늘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파란색이라는 색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새파랗다. 순간 에밀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거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어로 하늘을 표현한 것입니다. 블루도 아니고 스카이 블루도 아니었습니다. 새파랗다. 그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단어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하늘은 그냥 블루가 아니었습니다. 새파랗다였습니다. 갓 태어난 듯한 신선함, 젊음, 희망이 담긴 파랑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3주 전 처음 푸르다를 배웠을 때의 혼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어는 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지, 왜 하나의 색에 여러 단어가 필요한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한국어는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세밀하게, 더 풍부하게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기준이 파장이 아니라 감정이었을 뿐. 에밀리는 도서관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정리했던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퍼렇다. 각각의 단어 옆에 그녀가 적어둔 예문들이 보였습니다. 새파란 하늘, 시퍼런 바다, 퍼런 얼굴.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새파랗다는 밝고 생기 있는 파랑, 시퍼렇다는 깊고 강렬한 파랑, 퍼렇다는 차갑고 생기 없는 파랑. 같은 파란색이지만 완전히 다른 감정과 이미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자신의 메모를 봤습니다. 애매모호. 비과학적. 비효율.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섬세함이다. 저는 그날 오후 에밀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어가 왜 그렇게 많은 색 단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언어의 결함이 아니라 풍부함이었다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냐고요. 에밀리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늘이 새파랬어요, 교수님.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에밀리가 드디어 한국어의 본질을 깨달은 것을요. 그녀는 더 이상 논리와 체계로만 언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감정이고 문화이고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한국어 수업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예전과 달리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바다. 각각의 표현이 담고 있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한국어라는 언어가 가진 철학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색은 단순한 파장이 아니었습니다. 색은 감정이었고 기억이었고 삶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왔던 것입니다. 에밀리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한 탐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푸르다라는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를, 그 단어 속에 담긴 한국인의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한 걸음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요. 하늘을 보며 깨달음을 얻은 뒤 에밀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한국어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이 언어가 품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박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한국의 현대시 한 편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도서관에서 한국 시집을 찾았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책이었지만 원문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장을 넘기다가 한 시의 제목에서 멈췄습니다. 푸른 날들이라는 시였습니다. 에밀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푸르다는 단어가 시 제목에 쓰였다니. 그녀는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의 첫 구절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대는 푸르다. 에밀리는 멈췄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사람이 푸르다고요? 그녀는 다시 읽었습니다. 번역문을 봐도 같았습니다. 당신은 푸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녀가 이해한 푸르다는 하늘과 바다, 자연의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푸르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피부색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유적 표현인가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사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어 포럼에 질문도 올렸습니다. 대체 사람이 푸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여러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문학 논문, 언어학 연구, 심지어 한국인들이 쓴 블로그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르다는 단순한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능성이었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열매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 그래서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 그것이 푸르다였습니다. 에밀리는 다시 그 시를 읽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대는 푸르다는 당신은 아직 젊다는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피어나지 않았기에 어떤 꽃으로도 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에밀리가 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어 관련 자료란 자료는 모두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오후 그녀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에밀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알겠다고요. 푸르다는 색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한국인들은 색을 통해 인생을 표현한다고 말이죠.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빽빽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푸른 산은 살아있는 산. 푸른 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꿈. 푸른 청춘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인생. 에밀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청춘을 푸르다고 표현하는지 이제 안다고요. 그건 젊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직 어떤 색으로도 물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어를 비논리적이라 여겼던 학생이 이제는 그 언어의 철학적 깊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더 많은 예를 찾았습니다. 한국 가요 제목에도 푸르다는 단어가 자주 쓰였습니다. 푸른 꿈, 푸른 밤, 푸른 날. 각각이 단순한 색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푸른 날이라는 표현에 매료됐습니다. 날이 어떻게 푸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한 날, 희망이 살아있는 날. 그것이 푸른 날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어에서 푸르다는 단순히 파랑이나 초록을 넘어서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건 생명이었고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더 아름다운 것. 그것을 한국인들은 푸르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자신의 과제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푸르다 색이 아닌 철학, 단어가 아닌 세계관.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이 단어를 배웠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혼란, 좌절, 이해할 수 없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 민족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푸르다는 한국인들이 세상을 얼마나 희망적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였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한국인들은 푸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향한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에밀리는 에세이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푸르다는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정이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에세이는 박 교수님께 제출됐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내용은 에밀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에밀리의 에세이를 언어학과 교수진 회의에서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있을 학과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언어학과의 모든 교수와 대학원생들 앞에서요. 에밀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학부생이었습니다. 석사나 박사 과정도 아닌 3학년 학부생이 교수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 게다가 주제는 한국어. 대부분의 교수들이 생소해하는 언어였습니다. 저는 에밀리가 망설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미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발견했다고요. 그건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깨달음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이죠. 에밀리는 2주 동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 속에서 푸르다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조사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의 시들, 민주화 운동 시기의 노래들, 현대 한국 문학 작품들. 그 모든 곳에서 푸르다는 단어는 희망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11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언어학과 세미나실에는 20명이 넘는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선택하게 됐는지, 푸르다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 체계 앞에서의 당혹감 말이죠. 하지만 에밀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 혼란을 넘어섰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푸르다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요.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언어학 전공자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색채 체계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기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양 언어는 색을 과학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색을 감정과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건 다름입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는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의 예문들, 노래 가사들, 일상적인 표현들. 각각이 푸르다는 단어를 통해 얼마나 풍부한 의미를 전달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블루 하나로 표현해야 하는 수많은 감정들을 한국어는 세파라타, 시퍼러타, 파라타, 푸르다로 섬세하게 구분한다고요. 이건 언어의 미발달이 아니라 감정 표현의 풍부함이라고 말이죠. 저는 청중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눈빛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 가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푸름을 노래했다고요. 내일을 믿었다고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푸르다는 단어는 한국인의 회복력입니다. 꺾이지 않는 희망입니다. 에밀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양 중심의 언어학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명확한 구분, 논리적 체계, 효율성. 그것만이 좋은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마음입니다. 한국어가 색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한국인들이 세상을 감정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함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몇몇 교수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올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언어학을 연구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중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발표는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외면해온 언어의 가치를 한 학생이 이렇게 명쾌하게 보여주다니. 고맙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식으로요. 세미나가 끝난 뒤 여러 교수들이 에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연구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날 케임브리지 언어학과에서 한국어는 더 이상 주변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가 해낸 것입니다. 한 단어에 대한 진심이 학문의 중심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발표 이후 에밀리는 캠퍼스에서 유명인이 됐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학기 한국어 수강 신청자는 5명에서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이해한 푸르다는 책과 논문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문자로 된 지식이었죠.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실제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들의 삶 속에서 푸르다는 어떤 의미일까? 12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에밀리는 대학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 현대사 섹션에서 책을 고르던 중 옆 책상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에밀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학생은 수진이라는 이름의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왔고 케임브리지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진은 에밀리가 한국어를 배운다는 말에 반가워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에밀리는 수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푸르다를 배웠을 때의 혼란, 하늘을 보며 느낀 깨달음, 세미나 발표까지. 수진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수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푸르다는 어떤 단어예요?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여름 하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 마당에서 올려다본 그 하늘요. 그리고 할머니의 웃음이기도 해요. 할머니는 늘 웃으셨거든요. 힘든 일이 있어도요.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전쟁을 겪으셨어요. 많은 것을 잃으셨죠. 하지만 늘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푸를 거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게 푸르다예요, 에밀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에밀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책에서 읽고 논문에서 분석하고 발표에서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살아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학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기억이었고 삶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고요? 무슨 말이 잘못됐냐고요?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저는 나중에 에밀리로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알았다고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언어는 그 민족이 살아온 시간이고 견뎌온 고통이고 잃지 않은 희망이라는 것을요. 에밀리와 수지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수지는 에밀리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쟁 이후의 폐허,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던 부모들,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젊은이들.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푸르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져온 한국 노래를 에밀리에게 들려줬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 불렸던 노래였습니다. 가사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에밀리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푸른 하늘이냐고요? 수지는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어두운 시절이었다고요. 독재와 억압의 시대였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푸른 하늘을 노래했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희망이었으니까. 언젠가 올 자유의 날을 믿었으니까요. 에밀리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푸르다는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이 역사를 견디며 만들어낸 철학이었습니다. 어두운 시절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것,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믿는 것, 그것이 푸르다였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노트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푸르다는 한국인의 집단 기억이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한 민족의 언어다. 그날 밤 에밀리는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만나줘서 고맙다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줬다고 썼습니다. 수진은 답장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한국어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이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하늘도 푸를 거라고. 내일 아침이 오면 저 하늘은 다시 푸를 거라고요. 이제 에밀리에게 푸르다는 단순한 한국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태도였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개인적 깨달음을 넘어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월 초, 그 논문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 저널에 제출됐습니다. 학부생의 논문이 이 저널에 실린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읽은 뒤 그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2월 말 에밀리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논문이 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관점의 논문은 오랜만이라고, 학부생이 쓴 논문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논문이 출판되자 반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케임브리지 내부에서였습니다. 언어학과뿐 아니라 인류학과, 철학과, 동아시아학과 교수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의 논문을 읽고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어라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언어에 이런 깊이가 있었다니 말이죠. 소문은 다른 대학으로 퍼졌습니다. 옥스퍼드, 런던 대학교, 에든버러. 영국의 주요 대학 언어학과에서 에밀리의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수는 자신의 수업에서 이 논문을 교재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3월 중순, 에밀리는 런던 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 학대학에서 초청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동양어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곳의 한국학 교수들이 에밀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강연 당일, 에밀리는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그녀와 함께 갔습니다. 강의실에는 50명이 넘는 청중이 있었습니다. 교수들뿐 아니라 대학원생들, 심지어 런던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왔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여정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푸르다를 배웠을 때의 혼란, 하늘을 보며 느낀 깨달음, 수진과의 대화를 통한 감동.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어가 불명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어는 세상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는 언어였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에밀리는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의 색채 표현이 단순히 언어학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인의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민족의 정신이 푸르다는 단어에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한국학 교수가 물었습니다. 외국인인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깊이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었냐고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푸르다는 단어를 통해
한국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언어는 국경을 넘어 마음을 연결합니다. 청중석 뒤편에 앉아있던 한국인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런던에서 40년 넘게 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한국어를 이렇게 아껴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자신도 오랜 세월 외국에 살면서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았는데 오늘 그걸 다시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천천히 정중하게요. 강연 후 여러 사람들이 에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출판사 편집자는 책 출판을 제안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몇몇 대학원생들은 함께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지켜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학점을 채우기 위해 무심히 한국어를 선택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한국어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런던에서 케임브리지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그 위로 아직 푸른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안다고요. 자신이 배운 건 언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단순한 언어학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문화의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서양을,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학문을 연결하는 다리 말이죠. 4월이 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캠퍼스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도서관 창가에서 공부하다 문득 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연두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푸르구나. 그 단어는 이제 그녀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에밀리의 이야기는 학계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그 언어가 품은 철학을 세상에 알리는 여정. 그 여정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에밀리의 3학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어학 전공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에밀리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며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결심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4학년 때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전공으로 바꾸고 싶냐고요. 한국학입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한국어를 부전공이 아닌 제 전공으로 하고 싶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이 배운 것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었다고요. 그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다고. 그 세계를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전공을 바꾸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요. 언어학에서 한국학으로 가는 건 완전히 다른 길이라고요. 확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노트였습니다. 그녀의 첫 한국어 수업 노트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힌 단어가 보였습니다. 푸르다. 그리고 그 아래 에밀리가 적어둔 메모들. 애매모호. 경계불명확. 비논리적. 이해불가. 에밀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전혀 다른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섬세함. 감정의 체계. 색이 아닌 철학. 단어 하나에 담긴 민족의 혼. 언어는 그들이 살아온 역사다. 저는 두 페이지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노트는 에밀리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부에서 이해로, 혼란에서 감동으로 변화한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한국어가 왜 그렇게 색을 표현하는지 안다고요. 그건 단순히 색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느끼는 방식이라고. 그리고 그걸 더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전공을 바꾸면 졸업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괜찮냐고요. 에밀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시간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말 케임브리지에서 한국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 교수님이 초청 강연을 하러 오셨습니다. 에밀리도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한국 현대사였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면서도 어떻게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연 중 한국 교수님이 한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은 언제나 푸른 내일을 믿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푸르다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 한국인들이 그 단어를 통해 표현한 희망,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이뤄낸 기적,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에밀리는 한국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푸르다는 단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됐다고, 이제 한국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수님은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분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언젠가 한국에 꼭 오라고 하셨습니다. 6월 초 에밀리는 정식으로 전공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언어학에서 한국학으로의 전환. 학과 회의가 열렸고 교수들은 그녀의 논문과 발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에밀리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월의 케임브리지는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은 푸르렀고 하늘은 새파랬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 학점을 채우기 위해 무심코 클릭했던 그 강좌. 푸르다는 단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전공을 한국학으로 바꿨다고 알렸습니다. 수진은 환호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수진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를 읽으라고, 한국의 노래를 들으라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라고요. 그러면 한국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다고,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케임브리지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한국어 책들을 읽었습니다. 한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학점을 위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어라는 언어가,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에밀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시를 읽고 있냐고요? 에밀리는 책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 쓴 시였습니다. 제목은 푸른 나래였습니다. 에밀리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푸르다는 단어를 사랑하는지. 그건 그들이 절망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의 이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세상에 알리는 전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그녀를 따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한국학에 관심을 갖는 교수들도 늘어났습니다. 단 한 단어, 푸르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에 케임브리지는 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 에밀리는 4학년 첫 학기를 한국학 전공생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고급 과정,
한국 현대사, 한국 문학. 그녀의 시간표는 한국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에밀리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된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전의 도움 없이도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묘한 색이었습니다. 흰 눈구름 사이로 푸르스름한 빛이 비쳤습니다. 겨울 하늘 특유의 차갑고도 맑은 색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푸르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답답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에밀리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1년 전 첫 수업에서 사용했던 그 노트였습니다. 그녀는 이 노트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오만했던가. 서양의 기준으로만 언어를 평가하려 했습니다. 명확함만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박 교수님과 저를 초대해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네 사람은 에밀리의 기숙사 라운지에 모였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차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선물한 차였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1년을 돌아보니 어떠냐고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단어 때문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에밀리 때문에 변했다고요. 외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에밀리를 보며 자신의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연결합니다. 문화를 잇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에밀리와 수진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가 쓴 논문 덕분에 다음 학기 한국어 수강생이 40명이 넘는다고요. 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학생의 열정이 대학 전체를 움직인 것입니다. 에밀리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배웠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요. 시간이 흘러 모임이 끝날 무렵 에밀리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한국 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프로그램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다음 해 가을 에밀리는 서울로 갑니다. 1년간 한국에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축하했습니다. 수지는 에밀리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자기 집에 꼭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께 소개시켜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임을 마치고 혼자 남은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멈췄고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밤 하늘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은 방향을 잃고 있었다고요.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학점을 받고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푸르다는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세 글자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문화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르다. 그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꿔준 그 단어에 대한, 그 단어를 만든 한국인들에 대한,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 만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언어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처럼 한 단어로 인생이 바뀐 학생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언어는 그 민족의 영혼이고 역사이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그 아름다운 언어는 세계에 알려져야 할 보물입니다. 푸르다는 단어 하나에 담긴 희망의 철학. 고난 속에서도 내일을 믿는 한국인의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어가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매일 사용하는 이 언어의 아름다움을 미처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 하지만 에밀리 같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한국어를 배우며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한국 문화가, 한국인의 정신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그녀가 1년간 꿈꿔온 그곳으로 말이죠. 그곳에서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한국의 하늘을 보며 푸르다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자신이 배운 것을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한국 문화의 깊이를,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한 단어가 한 사람을 바꿨고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푸르다. 그 단어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용해 오신 그 아름다운 언어. 그 언어를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는 세계 어느 언어보다도 섬세하고 철학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는 무엇인가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나요? 혹시 그 단어에 담긴 특별한 의미나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